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이승우의 생애 이면을 말하기 위해 조금 애둘러 가야 할 듯합니다. 서머셋 모음의 달과 6펜스의 주인공 스틱랜드는 어느 날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이 문장에 담긴 절실함은 오래전 지하철에 서서 책을 읽는 필자를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꼭 탁월한 문장가나 고매한 사상가가 아니어도 쓰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면 써야 하지 않겠는가와 같은 막연한 용기 때문에 말입니다. 생애 이면을 읽고서 이승우 역시 쓰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절실한 내면의 덩어리, 그리고 소설을 통해 세상을 견뎌내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작가 이승우는 평단에서 원로의 대우를 받는 탁월한 소설가이지만 일반 독자와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은 지식인 소설가의 계보를 잇는 작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승우 작품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세계관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는 근적 사랑의 생애를 비롯해 지금까지 적지 않은 소설을 발표한 현역 작가이자 문창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승우는 생애 이면의 머리말에서 이 작품을 쓸 무렵 과거 10년 동안 붙들고 온 소설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적막한 상태에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출간 시기가 1992년이니 짐작해 보건대 급격한 세계관의 붕괴와 더불어 문학이 복무해야 되는 이상의 폐기, 그리고 그 자리를 밀고 들어온 자본의 논리와 개인주의의 급부상 속에서 그 역시 길을 잃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야 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론이 없다면 파고 들어갈 길은 하나입니다. 개인적 삶 속에 스민 내면의 상처와 고통만이 진정성을 밀고 갈 요체로 남습니다. 하지만 탈사회화된 개인 내면으로의 침잠은 그것이 갖는 고백적 특성 때문에 과도한 서정성과 주관성의 과잉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노출화돼 감추고 주관의 고백이 돼 타자의 시선에서 다시 읽는 겹겹의 구조로 이야기를 축조하였습니다. 이 소설 말미에 언급되어 있듯 생애 이면은 감추어진 것의 드러내기이며 그 드러냄의 본질은 부재하는 아버지와 아버지 부정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소설가로서 자기 정체성의 탐구입니다. 이승우는 이 작품을 자전적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모든 소설은 허구이되 이 허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허구라고 다시 썼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작가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노출과 은폐의 장치들 사이를 헤집으며 자신의 이야기로서 세상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자 하는 한 남자 혹은 작가의 간절한 생을 만나게 됩니다. 소설 생애 이면은 박북일이라는 한 불우한 사내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통해 그가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는가를 그의 소설과 소설 밖에서 화자인 나를 통해 밝혀내는 구조입니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소설가로서 출판사의 청탁을 받고 박북일의 평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박북일의 자기 고백적 소설이 중앙을 차지하고 그 밖에서 그를 조망하는 화자의 눈으로 박북일의 삶을 그려가는 형식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북일의 유년기와 청년기가 작가 이승우의 삶과 여러모로 겹친다는 점입니다. 박북일은 삶의 기혼으로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인물입니다. 뒤란에 착고를 차고 갇혀있던 남자가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고시 공부를 위해 아버지가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만을 믿은 어린 북일은 뒤란의 사내에게 손톱깎이를 줌으로써 그의 자살에 따른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사후 집안의 종용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터라 부모로 상징되는 유년세계는 북일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일은 입신양명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큰아버지에게 복수하듯 아비 무덤에 불을 지른 후 15의 어린 나이에
도시의 음지를 떠도는 불황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최소한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편입하게 되고 외로움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피해 우연히 들어가게 된 교회에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는 이상형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는 북일에게 평화스러운 혼몽스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종단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북일의 아니마라고 불리워야 할 만큼 그의 유폐된 삶은 종단의 삶과 그대로 겹칩니다. 이후 종단의 희망대로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지만 한반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북일은 지나친 집착으로 그녀를 잃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과거 지하의 골방으로 다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강릉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교회 곁방에 터를 잡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서사의 핵심입니다. 이 소설은 가난과 외로움, 세상에 대한 저기를 똘똘 뭉친 박북일이라는 한 사나이의 성장담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박북일이라는 한 인간의 자폐적인 내부를 들여다보는 중층의 시선과 그의 삶이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소설 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이 소설을 읽는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죄의식으로 고통받다 유사 아버지인 큰아버지를 떠나 아비의 무덤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고향을 벗어난 북일에게 세상은 너무도 크고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없이 자라온 북일에게 자신의 쉼터인 골방과 유사한 교회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종단에게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원천적으로 아버지도 부재했지만 어머니로 상징되는 모성과도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자신이 학교 가고 없는 틈을 통해 얼마간의 용돈과 볶은 돼지고기를 만들어 놓고 다녀가는 어머니의 기억이 전부인 그에게 모성은 부성만큼이나 근원적인 결핍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상의 연인인 종단이 그에게 거는 기대와 사랑은 의심과 질서, 열등감의 세계를 벗어나 지상의 양식이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북일이 종단을 통해 자신을 보았듯 종단 역시 북일이 주는 폐쇄적인 세계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동질성은 서로를 강렬하게 견인하지만 골방을 넘어 세상의 사랑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종단은 북일의 허상이 만들어 놓은 이데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아는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뿐 뼈와 살이 꿈틀대는 현실계에서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에리 프롬의 말처럼 삶에 필요한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북일에게 사랑의 불구성은 예정된 노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신학의 세계 역시 종단을 매개로 한 것이므로 그녀의 상실은 신마저 폐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북일 역시 자신의 타락을 예감했다라고 쓴 후 사방이 수렁으로 둘러싸인 곳을 걸어가야 하는 선택 불가의 삶이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이라고 소설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의 고백은 다시 텍스트 바깥에서 모든 것을 축조해낸 작가 이승희의 말과 겹칩니다. 주인공 북일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지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글쓰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속 한 남자의 곡절 많은 인생은 결국 작가 이승희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주인공 박북일은 소설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애써 감춰두고자 했던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받은 귀속 지위는 인정하는 것 말고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정은 세상 밖으로 꺼내어 놓을 때 추문이 비로소 신화가 됩니다. 한 인물의 성장 과정에서 겪어내야 하는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으로도 읽히는 이 소설은 사실과 허구의 관계, 소설적 진실과 축조된 이야기 사이의 긴장, 메타적 글쓰기와 독자와의 거리를 조망하게 하는 중층 텍스트입니다. 무엇보다
텍스트의 권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전위적입니다. 아울러 무수히 많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게 하는 문장의 밀도는 이 작품이 갖는 또 다른 미덕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